구독, 좋아요. 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양일국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국가보안법 폐지안에 관한 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이런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 진보당 이 의원들 31명이 공동 발의한 법이 있죠.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인데 이 관련해서 국회에 청원이 들어왔어요. 2개의 청원이 들어왔는데 이 국보법 폐지 법안에 대한 반대 철회 이 청원이 2개가 올라왔어요.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국보법 폐지 철회 청원에는 10만 명 이상이 지금 청원에 동의를 했고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청원에는 8만 명 이상의 반대가 들어왔던데 이 어쨌든 반대 철회 똑같은 이제 의사표현인데 2개가 별도로 올라와 있어요. 전체 순위에서는 2등, 3등, 2위, 3위로 아주 상위 랭커에 올라와 있습니다. 나흘 만에 무려 18만 명이 지금 넘는 상황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요. 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에 대한 그래서 거센 역풍이 불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아직 대한민국에 예. 상식 있고 건전한 국민들이 다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번에 예. 국가보안법 폐지의 움직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힘을 실어준 여권 국회의원은 30명 남짓인 것 같고 전체 300명 중에 10분의 1 수준이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아직 미약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예. 많이 늘어났다고도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한 3, 40년 전에 대한민국을 돌아본다 그러면 감히 아마 이런 법안을 국회의원 30명이 낼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자유민주 사회에서의 기본적인 한계점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예.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부분이 지금 국가보안법이 있어서 과연 정상적인 시민들의 자유가 얼마나 제약받는가.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어디 일선 학교에 특강을 나갈 때 이승만 박정희 시기에 공을 이야기하기가 더 눈치 보이지 무슨 북한이나 구소련의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데는 전혀 제가 제약받는다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그리고 일선 교사들도 그래요. 특강 같은 데 가보면은 강의하기 전에 꼭 좀 PPT를 달라 그래요, 교사들이. 네네. 그래서 이제 그 PPT에 조금만 예를 들면 좀 자유우파적 시각이 들어가면은 저 선생님 죄송한데 이 부분만 좀 이렇게 만져주시면 안 될까요? 오히려 자유우파 진영이 지금 탄압받고 있는 게 문제인 거지. 지금 국가보안법 폐지를 들고 나오는 것은 시대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회 현상에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민들이 사실은 어떤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 이 국가보안법으로 인권이든 민주주의든 사상의 탄압을 받고 있다. 사상의 자유를 탄압을 받고 있다. 이게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이 오랫동안 주장했던 근거고 이번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동 발의한 의원들도 민주당, 조국신당, 진보당 의원들도 그것의 기조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국가보안법에 벌벌 떠는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떠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정상적인 국가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네. 국가보안법이 내 삶을 제약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70년대에 지금 국가보안법보다 훨씬 더 유추와 적용이 엄격했던 반공법이 있던 시기에도요. 네. 70년대 남북 적십자 회담이라든가 이산가족 상봉 교환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 DJ 정부의 햇볕 정책이 국가보안법 때문에 제약을 받았다는 얘기 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불법 무기를 만들고 있는 북한 측에다가 자금을 보내준 것까지도 큰 의미의 통치행위라고 덮어주지 않았던가요?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남북의 화해 교류나 민주적 질서를 방해한다는 것은 좀 시대착오적인 얘기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분단을 경험했던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했는지 좀 과거를 보면 좀 우리가 이 문제가 잘 보일 텐데 서독의 경우에는 이제 헌법이 기본법이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려는 시도는 원천봉쇄하겠다고 거기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실제로 1952년에 나치를 표방했던 사회주의 제국당을 해산시켰고요. 56년에 독일 공산당도 해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합진보당을 과거 해산시킨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분단 국가들이 이렇게 강력한 보안 안보법을 갖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예 동서독은 분단 초기에 헬무트 콜이라는 단단한 총리가 있었는데 이분이 대외적으로 할슈타인 원칙이라는 걸 표방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공산국가는 우리의 적이다. 그리고 공산국가와 단 한 개라도 수교를 맺으면 그 나라와 우리는 단교한다.
무서운 반공법을 가지고 그 국가의 기강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권에 과거에 국가보안법 때문에 좀 고초를 겪은 분들이 아직도 과거에 그 불편했던 그런 기억에 사로잡혀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전방위적으로 북중러를 대상으로 간첩법이라든가 국가 안보에 대한 조치를 확대해야 될 이 시점에 국가보안법을 들고 나온 것은 마케팅 차원에서도 적절치 않은 타이밍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도 사실은 국가보안법 지금 두 개의 국가론을 더군다나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럼 북한의 이제 통일전선에 또 일부 이제 변화가 있을 텐데 뭐 지금은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는 국보법이라든가 이런 거 폐지를 강하게 했나 지금은 별로 그다지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 지금 김정은 체제 자체가 지금 대내외적으로 엄청난 압박과 위기를 느끼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두 개의 국가론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남한을 집어먹겠다는 것을 포기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체면이 말이 아닌 상황입니다, 북한이.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이제 명심해야 될 것은 동서독이 완전히 통일됐을 때, 동독이 완전히 주저앉았을 때 서독에 암약하고 있던 동독 간첩이 한 4만 5천에서 5만 받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가는 명줄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간첩 활동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측면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유엔 인권 이사회라든가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같은 그 세계적인 그 공인받는 기관들이 북한이나 중국의 그 안보 관련된 법안들에게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있어요. 너무 법안이 추상적이다. 너무 법안이 추상적이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아무나 잡아들일 수 있는 강력한 법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인권 탄압의 요인이 된다는 뭐 얘기가 수차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도 대한민국도 좀 그 간첩이라든가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그 폭을 넓혀야 될 때인데 지금 외연을 넓혀야 될 때 지금 좁히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 일부 사람들은 그럽니다. 국가보안법 때문에 무슨 교육 현장에서 뭐 교사들이 제약을 받는다 이런 얘기하는데 지금 전교조 교사분들이 좀 지나친 이념에 경도된 이야기에서 물망에 오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국가보안법 때문에 어떤 제약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사실상 사문화되어가는 법인데 아마도 이 좌익 진영에서 이렇게 들고 나오는 이유는 심리적으로 우리 자유우파 진영의 기선을 꺾으려고 하는 의도가 크지 않을까. 이미 이 법이 있든 없든 그분들 별로 제약받고 있는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자, 혹시나 지금 그 저 자료 있으면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31명의 명단이 혹시 있나요? 예. 지금 살짝 한번 띄워주시죠. 예, 31명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는 공동 발의했다는 31명. 자, 순서대로 기억 니은 순으로 지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김준혁, 김우영, 이재갑, 정혜경, 문정복, 조계원, 신영대, 이재정, 최혁진, 김정우, 김상욱, 이하견, 이기현, 김용민, 이주희, 양문석, 민영배, 김준영, 윤종호, 전종덕, 김선민, 정춘색, 손솔, 차규근, 김재원, 이혜민, 용혜인, 신장식, 강경숙, 박은정, 한창민. 아, 이렇게 약간은 당으로 좀 모아놓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섞여져 있네요. 보니까 최혁진이라 무소속인데 막 섞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름은 한 번씩은 저자들 스스로 간첩 본색을 먼저 드러냈던 자들이니 한번 국가안법 폐지론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저자들은 한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들으면 딱딱딱 한 번에 기억될 만한 그런 의원들도 수십 명이 있습니다. 예, 그 현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외교 군사 분야의 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외교 군사 경제 분야의 전략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국가안보 전략이 공개가 됐습니다. 한국의 중국 견제, 대중 견제 문제도 상당히 명시적으로 담겼는데 이번에 국가안보 전략 이 내용 어떤 차원에서 내용을 보셨어요? 그 저처럼 이제 국제 안보 문제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은 예. 요거 이제 내셔널 시큐리티 스트레티지 국가 안보 전략이라고 하는데 요 문건 나올 때마다 죽어납니다. 대학원생 시절에. 아, 그래요? 이제 지도 교수가 이제 이거 요약해서 발표해 누가 할 거야 뭐 이러면 예. 한 25페이지, 30페이지 안팎의 작은 PDF 문서인데 그냥 백악관 홈페이지 가면 그냥 나눠줍니다. 근데 두 가지가 재밌죠. 한 국가의 세계 전략, 우리는 누구를 적으로 여기고 있고 누가 우리의 친구다 하는 예. 전체적인 세계 경영의 판을 이렇게
PDF 문서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나눠준다. 이거는 거의 세계 최강대국만이 할 수 있는 여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많은 국제 문제 논평하는 분들이 사실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데 미국은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국내적인 정책의 우선순위는 좀 바뀔 수 있지만은 대외적인 미국의 세계 전략은 거의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때의 국가 안보 전략이나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안보 전략이나 대동소이한 거예요. 다만 대통령의 스타일에 따라 조금 직설적인 표현이 있느냐, 같은 얘기도 조금 애둘러서 하느냐 그 차이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NSS 문서의 공통적인 특징 첫째는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는 게 항상 골자가 있습니다. 강력한 국방력으로 평화를 만든다. 두 번째는 시기별로 미국이 누구를 적으로 하고 있는지가 명시됩니다. 지금은 당연히 중국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인의 생명과 삶의 질을 유지 보존하기 위한 방법에 모든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 거 하고 있는가? 네. 뭐 대외적으로 우리가 국력상 그걸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나라의 청와대나 안보실이 이런 국가적 우선순위 우리의 지금 현재 적은 누구고 누가 우리의 친구인지 뭐 이런 기본 얼개와 방향이 지금 있는 것인가 이런 것 이 방송을 좀 여권 관계자가 본다면 서둘러 좀 만드시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주 내용 좀 한번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NSS는 이제 제가 쭉 읽어보니까 3명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첫째는 예.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성경의 원리가 깔려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동맹이란 이유만으로 우리가 시혜를 베풀지 않겠다. 그건 대만, 대한민국, 일본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다고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국가의 생존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현실주의 국제정치의 그 얼굴이 보였습니다. 너희들 GDP에서 국방비 올려야 된다. 미국이 모든 것을 다 해줄 거라고 믿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너희들 원하는 게 있으면 지갑을 열어라라는 아담 스미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뭐냐. 지금 그동안에 미국이 세계의 경찰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자국의 국방이나 이거에 쓸 돈을 외국에 낭비한 전례가 많아요. 그리고 뭐 멜팅팟 뭐 이래가지고 전 세계에 이민 들어오는 사람들 조건 없이 받아주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나라 뭐 이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불필요한 돈을 낭비했는데 그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 시사하는 부분만 지금 따가지고 왔는데요. 예. 자, 제1도련선을 따라서 대만 점령을 누군가가 시도하면은 저지할 우리 동맹의 역량을 우리가 키워놓겠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안심인 겁니다. 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초반에 제2의 에치슨 라인으로 미국의 안보선이 물러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러한 설이 나왔을 때 저는 이제 그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던 이유는 우리나라의 오산 기지라든가 평택 기지에 미국이 엄청난 공을 들였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진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만 아무튼 이번 NSS를 통해서 제1도련선이 미국의 최전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는 거 우리가 그 영역 안에 있다는 거 어쨌건 이것은 안심할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동맹국이 미군의 항구라든가 기타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 접근권을 그리고 침략을 억제하는 역량 투자에 집중하겠다. 이 얘기는 우리에게 당근을 제시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미국의 세계 전략, 중국을 포위하는 세계 전략 이것에 적극 협조하는 나라들은 항구나 기타 시설로 접근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 이야기는 미군의 항구와 기타 시설이라는 얘기는 사실상 미군의 전체 군사 네트워크를 의미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우리 말을 잘 듣는 나라는 우리 군사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받아주겠다. 바로 그 집단 안보가 주는 우리의 안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핵잠수함이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어요? 그렇죠. 핵잠수함을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미국에게 얻어내야 될 게 많은데 제가 어느 군 관계자에게 듣기로는 미국이 전혀 도와주지 않을 경우 핵잠수함을 올곧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줘도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천문학적인 운영비를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바로 그런 측면 우리가 지금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에 우리가 적극 협력해야만 핵잠수함도 우리가 올곧게 운용할 수 있다 이런 교훈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천문학적인 대미 투자금 지금 이 현 정부의 실책으로 아마 기록될 거라고 보는데 이 천문학적인 대미 투자금을 깎는다든지 또 지급하는 시기를 좀 미룬다든지 아니면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미래에 투자가 결실을 맺었을 때 우리가 환수하는 조건을 좀 이롭게 한다든지 우리가 앞으로 미국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이번 국가안보 전략을 계기로 미국의 대중 포위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 협조하는 스탠스로 가야 되지 않는가.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하고 있는 게 결국은 이 NSS의 기본 방침을 정확히 이해한 데서 비롯된 외교 전략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지금 중국에게 된소리를 맞으면서도 물러서지 않고 있거든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도 저기에 동참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뒷짐지고 있고 튀르키예하고 무슨 협력을 한다고 하고 방향을 좀 잘못 잡고 있는 통에 우리의 안보 이익과 이권을 지금 일본에게 빼앗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에 발표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 전략 이것을 기초로 한다면요. 아까 이제 집단 보호 체제 이야기 하셨는데 집단 방어 체제를 명시적으로 이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안보 국가안보 전략에 담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이 이 대만 해협과 남아시아 문제를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인지 문제도 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실제로 이 대만 해협을 중심으로 해서 군사적인 어떤 대응을 한다면 남아시아 지역에 대응을 해온다면 이 주한 미군과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은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하십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없어야 정상인 것이 네. 70여 년 전에 한미동맹을 체결할 때 태평양 지역의 집단 방어 네. 태평양 지역에서 우리 동맹이 공격받으면 집단 행동한다고 이미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미국 조야에서 자꾸 대만에서 급변 사태가 나면 대한민국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라고 다시 되묻는다는 게 어떤 면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갖고 있던 신뢰가 상당히 무너져 있다는 정황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렇잖아요. 세입자하고 집주인 간에 이미 언제까지 월세 얼마 내고 언제까지 머무르다 나가기로 계약서가 써져 있는데 집주인이 계속 와가지고 세입자한테 너희들 이 계약서대로 하는 거 맞지? 몇 년도에 이사 갈 거 맞지? 이렇게 확인을 한다는 거. 되게 그렇게 계약서에 있던 내용을 재확인하는 것은 되게 세입자하고 집주인 간 신뢰가 무너졌을 때 재확인을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차원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이번 국가안보 전략에는 이 중국과 인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략이 상당 부분 이제 중심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런데 주목된 부분 중에 하나가 북한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 부분이 좀 주목되는 부분이었어요. 미국의 이제 대북 정책의 일정한 변화가 지금 이 국가안보 전략을 통해서 드러난 것인지 그 부분에 그간에 이제 한미동맹이라는 게 초점이 또 주한미군의 역할 초점이 주로 이제 북한에 맞춰져서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 전략에서 북한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떤 측면에서 해석을 하십니까? 모든 패권국 뭐 지구상에 존재했었던 뭐 로마, 영국 모든 패권국들은 어느 특정 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이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국가안보 전략이 중국이나 러시아 이야기 비중보다 북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은 뭐 조금 제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중국이나 러시아를 직접 책망하기가 좀 그러니까 만만한 북한을 책망하는 것으로서 북중에게 메시지를 줬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미국의 거대한 지금 세계 전략으로 볼 때 지금 북한이라는 나라는 우리에게는 매우 절체절명의 국가지만 미국의 전체 세계 전략으로 볼 때는 조랑말 같은 거 체스판에서요. 지금 노골적으로 지금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겠다고 달라들고 있는 판에 북한에 대한 언급은 무의미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미국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을 지금 노골적으로 표방하고 있는데 그러한 큰 판에서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당연히 북한에 대한 언급의 횟수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미국의 세계 전략에 북한이 언급만 안 돼 있을 뿐이지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뭐 이런 것들인데 거기 안에 이미 북한도 용서할 수 없다는 얘기는 이미 다 암시할 수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중국과 대놓고 전면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권의 지금 국가보안법 철폐얘기 조금 전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여권의 그 그릇된 그 지지자들은 헌법 조항도 바꾸겠다고 덤벼요. 네네. 한반도를 우리의 한반도와 그 주변 영토, 부속 도서까지 영토로 선언하고 있는 그 4, 5조를 건드리겠다고 하고 또 지금은 좀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그런데 전시작전권을 뭐 임기 내에 회수하겠다는 뭐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들도 좀 나왔었고요. 자,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 미국의 세계 전략의 집약판 국가안보 전략에서 대놓고 지금 중국을 견제하겠다고 으르렁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방향
이게 옳은 방향인가? 또 국내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미국이 우리나라의 이것에 대해서 응징하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천문학적 대미 투자금을 올린다든지 시기를 엄격하게 한다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에 대한 수익금을 다시 돌려주는 과정에서 그걸 애매하게 한다든지 이런 아주 순한 맛에서부터 극단적인 경우에 1997년 IMF 같은 쓴맛, 매운맛으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들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좀 뭐 잠시 뒤에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우리 좀 대통령실 안보실이 이 문제 대단히 위중하게 봐야 되고 지금 미국이 이런 정도까지 국가 전략을 오픈했는데 국가보안법 철폐 좀 전에 얘기한 그 30명의 국회의원들 네. 정말 좀 돌아가셔서 반성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앞서 이야기 중에 좀 부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간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국가안보 전략에서 최근에 잘 등장하지 않은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주목하는데 한동안은 사실은 중국이 개혁 개방의 길을 걸어오면서 중국이 개혁 개방을 걸으면 이제 민주화가 될 거다. 중국도 민주화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는 일종의 착각이 있었고 러시아의 경우에도 상당 기간 유럽을 비롯해서 러시아가 비교적 권위주의 체제가 약화될 거다라는 기대가 있으면서 미국 특히 미국 민주당 정권 유럽의 좌파 정권은 러시아나 중국에 상당히 친교를 오랫동안 해왔던 그런 이제 역사가 있잖아요. 클린턴 오바마 정권은 더 심했고 그런 것이 사실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그 위험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면서 그것이 한동안 이 국가 군사 안보 전략에서도 상당 부분 드러났는데 본격적으로 사실은 한 10년 전부터 중국과 러시아 위협이 점점 가시화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번에 이제 국가안보 전략으로 확연히 드러났다. 좀 그런 측면에서 분석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우선 이른바 그 민주평화론이라는 국제정치의 아주 큰 네. 공식 같은 것이 있는데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 놓으면 어떤 독재 국가를 민주국가로 만들어 놓으면 전쟁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국제정치학의 일종의 철칙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민주화가 되려면 어느 정도의 경제적 부가 받쳐줘야 된다는 건 뭐 기정사실이고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를 국제사회에 전쟁을 일으키는 불량 국가로 만들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먹고 살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민주화가 되면은 중국 역시도 지금 미국이 깔아놓은 국제 질서에 순응하는 일종의 판다곰 같은 존재가 될 거다. 이제 그게 이제 미국의 기대였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이 이렇게 국제사회를 상대로 도발을 일삼는 무모한 나라로 미국이 키운 거다. 미국의 외교 전략의 실패다. 물론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미국이 중국이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대규모 전쟁을 일으킬 힘은 없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힘이 훨씬 강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복지를 논쟁할 때 항상 중요한 부분이 한 번 달콤한 것을 맛보면 뒤로는 못 가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많은 인민들이 지금 탄압을 받고 있지만 상당 수준의 한 70년 전하고 비교한다 그러면은 상당 수준의 경제적 부와 시장 경제를 맛봤거든요. 맛보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미중의 한판 싸움이 누구의 승리로 갈 것인가 그건 뭐 미래에 가서 뭐 우리가 미래를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은 통상의 경험으로 지금 중국이 국제사회를 향해 전면적인 전쟁을 일으킬 수 없을 정도로 견제가 되고 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계속 중국의 평범한 인민들이 미국이나 국제사회에 자꾸 접촉하는 양이 많아지면 중국도 저는 별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벌써 인터넷상으로 티벳이나 신장 위구르 지역의 분리독립을 지지한다는 여론들 많이 생기고 있고 뭐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적인 팝스타들이 그런 분리독립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가 중국의 입국이 금지돼서 막 뉴스에 되기도 하고요. 이 줄다리기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저는 미국에게 걸겠습니다. 예. 자,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이 공개돼서 그 내용 먼저 살펴봤는데요. 마침 이 중국의 군비 통제 관련 백서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이 군비 통제 관련 백서에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가 사라졌습니다. 생략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중국이 이제는 속으로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그간에 오랫동안은 북한의 비핵화 이런 걸 지지해오고 또 국제적으로 그런 입장을 알려왔는데 이번에 중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을 사실상 그냥 공개한 거 아닌가 이런 측면으로도 해석되기도 하는데 어떤 차원에서 해석합니까? 그것은 이제
기존의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네. 최소한의 신사적인 법도를 지켜온 걸 이번에 내려놓은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 국제사회를 본다 그러면 참 북한이라는 존재는 참 고마운 존재입니다. 일종의 대한민국 영토에는 주한미군의 연합전력이 들어와 있는데 북한이라는 일종의 알박기가 딱 든든하게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북상이 지금 어렵습니다. 네네. 물론 뭐 첨단 전력으로 밤에는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라는 든든한 방어막 댐 이걸 잘 지켜야 될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올 겁니다. 북한이 엄청 부강한 나라가 돼가지고 중국에게 위협이 될 만한 나라로 크기를 원치 않을 거예요. 중국은. 네. 너는 그저 경비원 노릇이나 해라. 그렇지만 또 망해서 자빠지는 것 또한 원치 않을 겁니다. 그저 먹고 살 만한 정도로.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뭐라고 해도 몰래 밤에 중유도 갖다 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중국에게 위협이 될 만한 나라가 되는 것도 원치 않지만 쓰러져서 자빠져 버리면 댐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주한미군 북상을 막는 댐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저 죽지 못해 사는 정도 수준으로 계속 유지해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뭔가 미국하고 잘 딜을 해서 미국에게 이익을 좀 얻어볼까 했는데 이 트럼프 행정부가 무섭게 나오니까 너희들 자꾸 나 망신 주고 그 지난번에 그 에이펙에서 만났을 때 그냥 한 3, 40분 얘기하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막 예. 망신 주고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 이러면 나도 예의를 갖출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지금까지 중국이 이야기해왔던 북한의 비핵화가 거짓말이었다는 게 이번에 명명백백히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 우리는 한미일 vs 북중러 3대3 힘겨루기 하고 있는 거다. 왜 미쳤다고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뭐 막고 비핵화를 지지하겠는가. 오히려 더 강력하게 북한 지역을 중국이 통제함으로써 지금 댐을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런 야욕 이런 것을 드러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지금 조금만 확장하면 장기적으로는 북한 지역을 중국의 뭐 직접적인 영토로 수용하지 않더라도 잠재적으로는 사실은 중국의 영토에 수용되는 그런 정도로까지 어떤 중국의 전략을 잠재적으로 가상을 해놓고 현재 북한이 나름대로 통치 체제를 유지하도록 그냥 하는데 주안점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보는데 네. 왜냐하면 지금 북한 김정은은 일종의 꽃놀이패 비슷한 걸 쥐고 있는 거예요. 네. 중국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러시아나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면 되고요. 예. 또 미국하고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중국의 뭐 전승기념행사 가서 포옹 한번 해주고 오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실리를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미래에 대한민국하고 지금 북한이 급변 사태가 와서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 상황을 가정해 보면 제가 중국의 외교 당국이나 국방 외교 관계자라면은 그런 조짐이 보이자마자 바로 중국 인민 군대를 평양으로 보낼 겁니다. 왜? 지금 북한의 통치 체제가 무너져서 무주공산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한미일 연합 세력이 올라오려고 할 거고 그걸 방치하게 되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 그 이유가 만들어져요. 지금 평양이나 개성에 주한미군이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중국은 목숨을 걸고서도 그건 막아야 되는 사활적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아직도 조금 나이브하게 김정은이 무너지면 통일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는 것이 통일의 필수 조건인 건 맞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이 보증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언제 도둑처럼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한미 동맹, 한미 관계 그리고 우리가 좀 맞듣지 않더라도 일본과도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 대개 동서독이 통일할 때도 주변국들을 설득했기 때문에 90년에 통일된 거예요. 예. 그리고 참고로 마가릿 대처 여선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저 독일 놈들 못 믿는다. 저 놈들 저 분단시켜놔도 불안한데 저놈들이 하나가 되면 또 유럽을 위협할 수도 있다.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힘써주지 않았으면 대처가 물러나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가 중국이 북한의 핵에 대해서 묵인하는 듯한 스탠스를 취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그럼 우리 국내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중국의 이 북핵 용인, 뭐 공개적으로 사실상 용인하는 장면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로서는 상당한 부분, 여러 부분에서 이제 대북 정책에 있어서
그런 초점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국내 좌익 진영이 이 부분을 어떻게 반응할 것이라고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좌익 진영은 참 어찌 보면은 그 저도 뭐 주변에 그 좌익 성향의 학자들 뭐 덜어 있습니다만 네. 참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참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나라에 도움되는 얘기는 하나도 안 할까? 참 예. 그것도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일단 뭐 몇 가지 지금 북한에 대한 그 중국의 스탠스가 핵을 가지건 말건 약간 이렇게 스탠스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좌익들은 아마 시민사회건 언론이건 뭐 학계 뭐 뿌리가 깊으니까요. 아마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첫째 제 예상 지금 정부는 빨리 북한과 중국과 대화 채널을 복원해야 한다. 지금 북한과 중국과 빨리 대화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안보와 경제가 무너진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중국의 그 백서에도 그렇게 써놨거든요. 한미일은 사실상 한미일은 더 이상 북한을 압박하지 말고 평화롭게 대화해야 한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지금 국보법도 없애고 헌법 규정도 바꿔서라도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는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제야 세력들을 시진핑이 힘을 실어준 거죠.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미국과 무슨 우리가 앞으로 원자력 핵잠수함이나 이런 협력의 속도 조절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이제. 그리고 또 뭐 우리나라에서 중국을 경유한 그런 간첩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간첩법 개정이나 이런 것도 반대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정신을 바로 차려야 될 것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총리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 왜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 삿대질을 하겠습니까? 그게 국익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럼 대한민국도 지금 빨리 그런 스탠스로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리고 시진핑이 지금 왜 갑자기 북한에 대한 스탠스를 바꿨을까를 시진핑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중국 꼭 것이 아니라 개인의 네. 입장. 시진핑 권력 체제가 지금 흔들흔들해요. 예. 지금 내후 외환이 있기 때문에 요 관심사를 지금 빨리 바깥으로 돌려야 됩니다. 야 중국이 북한의 핵을 용인했대 뭐 이러면서 시끌시끌하게 만들어 놓으면 국내적인 시선이 바깥으로 분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북한이 결심한 거예요. 이번에 우크라이나에다가 탄약도 지원하고 파병도 하고 네. 전통적으로 너희들은 나의 신하인데 왜 우크라이나 전쟁에 너희들이 가가지고 해? 약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겁니다. 자 김정은 내가 너희들 핵보유 묵인하는 스탠스로 갈 테니까 원래 네가 있던 자리로 돌아와. 너희는 우리의 신하 아니야? 이 메시지가 있다고 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핵잠이라든가 이런 것들 미국과의 협력 분명히 이재명 정부는 친중 정부고 어느 정도 내가 인 컨트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미국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지금 할 일 없이 우리가 엄청난 투자금을 미국에다 주고 핵잠수함 됐다고 막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또 어제는 그 위성락 실장이 우리가 북한하고 대화는 중요하지만은 연합 훈련 일정을 가지고 딜은 하지 않겠다 뭐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좌익 세력에게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야 우리는 여전히 북한과 함께 갈 거니까 한국 내 좌익 세력들 빨리 우리 편으로 붙어 이런 메시지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자 마지막 장면으로 이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유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발언하는 게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하면서 이 국내 이재명 정권 범여권 내부의 상황도 동시에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유성락 국가안보실장 이 단절된 남북관계 대화 재개를 위해서 그러니까 남북관계 뭐 재대화를 위해서 연합훈련의 중단 또는 축소는 고려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한미연합훈련의 경우에는 남북관계 그 대화 때문에 중단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자 얼마 전에 자주파라고 불리는 문정인 명예교수 그리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최근에 뭐 이 사안은 아니지만 다른 사안들을 가지고 유성락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상당히 질타하는 것 같은 또 교체를 원하는 것 같은 발언을 몇 가지를 했습니다. 그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유성락 안보실장의 발언과 이 자주파와의 최근에 이제 대립적인 지점 이 장면들을 어떻게 상황을 보십니까? 우선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놓고 보면 네. 좀 위성락 실장이 이른바 한미동맹파 뭐 약간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자주파라고 불러주는데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냥 친중 친북파라고 하면 친북파. 더 우리가 더 이해가 더 직설적으로. 네. 그런데
표면적으로 지금 이 이재명 정부 하에 어떤 진보와 보수가 나름대로 균형 있게 대립하고 있는 것 같은 모양새를 만들려는 그 큰 그림은 이재명 정부의 그림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위성락 안보실장이 그나마 좀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지금 그나마 옳은 소리를 내주고 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요즘 계속 들리는 얘기가 그 NSC 우리 정부의 안보실의 편제가 뭐 문제가 있다. 그런 식의 뭐 얘기가 의사소통 구조가 뭐 잘못됐다고 하는데 결국은 위성락을 노리고 있는 거 아닌가? 뭔가 그나마 지금 한미동맹과 국익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제 눈에는 위성락 실장 정도인데 그 사람도 좀 밀어내고 자주파 내지는 친중 친북파들의 목소리로 가득 채우겠다 뭐 이런 의도라면 우리 보수우파 진영이 정파를 떠나가지고 위성락 실장의 옳은 말을 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힘을 좀 실어주고 지지하는 스탠스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지금 진보 좌익 계통이 자꾸 물타기하고 거짓말하는 게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데요. 이를테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이런 신문에 우리나라의 한 교수가 거기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핵추진 그러니까 남북한 모두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려 하고 있으니 이제 한반도의 비핵화는 물 건너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마침 중국도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바로 이런 것이 우리나라 좌익 진영이 갖고 있는 어떠한 물타기,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이런 게. 자, 북한은 지금 전 세계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 ICBM을 개발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사일 재진입 기술, 탄도 재진입 기술과 미국 같은 지구 반대편으로 날릴 수 있을 만한 미사일 개발에 아직 성공하고 있지 못할 뿐이지 이미 폭발하는 핵탄두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북한하고 잠수함의 동력을 우라늄 농축 에너지로 해서 좀 돌리겠다는 그것을 지금 등치해서 보는 거잖아요. 야, 북한도 핵 개발하고 남한도 핵잠수함 돌리니까 뭐 똑같은 거 아니야? 바로 이런데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가뜩이나 벌써 중국의 이 백서가 나오자마자 우리나라 좌익 진영에서 남북한 모두 잘못했다. 남북한 모두 핵 가지려고 하는데 뭐 중국이나 북한이 뭘 잘못한 거냐 이렇게 물타기하고 있을 때 이럴 때일수록에 우리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위성락 실장 같은 인물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될 거고 장외에서라도 좀 우리가 응원을 해서 동맹파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봅니다. 예. 국내에 이 이재명 범여권 내부의 그런 세력, 친중, 친북 세력, 자주파라고 불리는 세력들과 그나마 위성락 실장이 그 안에서 뭐 어쨌든 약간은 균형추를 유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양새를 만들었지만 그나마 위성락 실장이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는 그나마 좀 한미 동맹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좀 살리는 그런 초점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예, 2부 양일국 박사님의 국제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양일국 박사님에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